예, 여러분 여기서 뵙게 돼서 반갑고요. 그리고 마침 또 제가 조병화 선생님하고 고향이 같습니다. 저도 이제 경기도 안성에서 태어났는데요. 이제 직장 때문에 이제 대전에 가 있는데,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조병화 선생님에 대한 기억이 좀 남다르게 있습니다. 조병화 선생님 시 중에 의자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건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교과서에서 그걸 배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고향이 안성이라고 돼 있어서 얼마나 반가웠던지,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저는 조병화 선생님을 각별히 기억하고 자라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39번째 시집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나누어드린 발표집에 18쪽에 있습니다. 18쪽. 그래서 시간도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지금 읽어드릴 수도 없고 해서, 제가 생각한 바들을 이 페이퍼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요약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이상과 고독의 실존적 사회적 맥락이다라고 해서, 저는 이 제목을 붙여놓고도 좀 역시 제가 시인은 못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적으로 좀 멋지게 제목을 붙여야 되는데, 지금 김명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보시면 좀 시적으로 잘 붙이시고 그랬는데, 제목을. 저도 좀 시적으로 붙일까 하다가 하여튼 이제 좀 관념적으로도 한 번쯤 정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기서 이상이니 고독인 이런 말들은, 사실은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조건이죠. 예를 들면 호랑이가 아무리 그 만물의 어떤 그 제왕이라고 해도, 동물의 제왕이라고 해도 이상을 가지고 살진 않죠. 또 고독을 느끼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상이나 고독 이런 것들은 인간의 특권이죠. 어떻게 보면 또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점들에 관해서 꾸준하게 탐색해 오신 분이 바로 조병화 선생님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실존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아주 번박하게 말씀드리면 실존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 개인의 문제로 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면, 사회적인 것은 이제 나 이외에 타인과 더불어 생각하는 그런 맥락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상과 고독이 조병화 선생님의 시에서는 거의 실존적 차원에서 주로 이제 많이 논의가 됐고, 그렇게 이제 그런 시들이 대부분인데, 저는 이번 시집을 읽으면서 그런 고독이라든가 이상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적인 맥락을 띠는 그런 작품들도 있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을 하고 좀 새롭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존의 어떤 실존적 차원의 그런 고독이나 이상 이런 것과 더불어서 사회적 맥락도 제가 좀 파악을 해보려고 했다는 것. 그것이 이제 그동안의 논의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18페이지의 첫 번째 문단은 그야말로 아주 다작을 하셨죠.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많은 시집, 실론집, 또 그림도 잘 그리셔서 화집도 내시고 번역서까지 해서 한 160여 권의 저서를 발간하셨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선생님의 일생하고 이렇게 견주어 보니까 성인이 돼서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렇게 쭉 따져보니까 1년에 한 3권 정도씩은 책을 내셔야, 2권 내지 3권은 내셔야 이 정도 분량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년에, 아니면 3년, 5년, 아니 10년에 책 한 권 내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많은 책을 내셨다는 건 참 대단한 그런 능력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195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한 50여 년을 이제 작품 활동을 하셨는데, 저는 그 중에 역시 물론 다 이제 중요한 시기이긴 합니다만은 역시 50년대의 시적인 성과가 우리가 지금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50년대 우리 시단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이제 주로 이제 전쟁시, 뭐 엄격히 얘기하면 전후시가 되겠죠. 전쟁으로 인한 뭐 그 폐허 의식이라든가 또는 가난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읊었고, 또 한켠에서 이제 그 순수 서정시 뭐 이런 게 있었죠. 그 다음으로 또 모더니즘 계열의 시가 있었는데요. 그런 뭐 전쟁시 계열, 순수 서정시 계열, 그 다음에 모더니즘 시 계열 한다면, 시는 뭐 거의 뒷부분 그 모더니즘 계열의 시 쪽하고 좀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 그 모더니즘 시를 적극적으로 추구했던 분들이 이제 후반기 동인이라고 있었는데요. 1951년에 결성이 됐는데, 그분들은 이제 어떤 도시감각과 지성적인 그러한 내용의 시를 주로 많이 쓰셨고, 물론 그것이 이제 30년대와는 달리 이제 50년대는 약간 좀 그 센티멘탈한 또는 허무주의적인 그런 속성이 강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긴 하는데, 어쨌거나 그 조병화 선생님의 시는 그런 모더니즘 계열의 시하고 잘 이렇게 어울리는 것 같고요. 다만 그 후반기 시인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삶에 대한 보다 그 본질적인, 삶의 본질적인 차원에 대한 성찰이라든가, 또는 소시민적인 어떤 그 감수성, 그 다음에 어떤 순수 서정 이런 것이 이제 전부 다 이게 혼합이 되면서 후반기 동인들이 보여줬던 어떤 실험적인 또 지적인 이런 차원에서는 조금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50년대 시가 조병화 선생님 시에서는 정말 문학사적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그런 성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시의 어떤 예술성과 대중성을 함께 추구를 하셔서 성공적이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보통 그 예술성과 대중성이라고 하는 건 서로 배타적인 것으로 여겨왔고, 적어도 순수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예술성만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틀 속에서 우리 시단이 쭉 전개가 되어 왔는데, 조병화 선생님의 이르러서 비로소 이 대중성이라는 문제도 우리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하고, 대중과의 어떤 소통 문제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발점, 이것을 우리 조병화 선생님께서 열어놓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즘 시단에 보면은 시의 독자가 거의 시의 전문가들에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적어도 시인이라든가 시 지망생, 그 다음에 평론가, 그래도 아무리 넓게 확장을 해도 무슨 국문학과 학생들 정도까지 시를 이렇게 즐기고 함께 하지, 대부분 일반인들은 이제 시에 관해서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늘날 최근에 우리 시단의 어떤 시의 좀 외연을 확대하고 시의 독자를 좀 확대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병화 선생님께 좀 배워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훌륭한 시가 있더라도 도서관에 그냥 먼지 쌓인 시를 꽂혀 있으면 살아있는 시가 아니겠죠. 어떤 형태로 좀 소통이 돼야 된다고 할 때, 평소 그 소통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창작을 하신 우리 조병화 선생님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좀 서두가 너무 길었던 것 같은데, 이제 좀 시집으로 들어가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39번째 시집, 제목이 잠이른 밤에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993년에 발간을 하신 겁니다. 이때 선생님의 연세가 73살이셨으니까 이제 고희의 나이도 지나셨고, 되면 노년기에 접어든 그 나이에 출간한 그런 시집이 되겠습니다. 이 시집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요, 그동안 선생님께서 추구해 오셨던 시적인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고독이라든가 허무, 이런 것들을 주제의식으로 삼고 계시고, 좀 기존의 시집들과 좀 다르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노년의 어떤 고독과 죽음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생태의식과 관련된 이런 시들이 좀 섞여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색다른 모습이라고 읽었습니다. 19쪽에 보시면 우선 이상의 추구와 유한자 의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병화 선생님은 제가 여기서 이상주의자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병화 선생님이 가장 즐겨 쓰시던 말 중에 하나가 이제 꿈이라는 말인데요. 꿈을 꿈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일단 이상이라고도 우리가 달리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끝없이 이상을 추구하면서 살아오셨고 그것을 시적으로 형상화하려고 노력을 하셨다. 그러한 모습은 이 시집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혼백방출이라는 시를 보시면 시를 다 읽으면 좋겠지만 그냥 중요한 단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연에 사랑으로도 갈 수 없는 하늘을 말씀하시면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사람이 흘리는 눈물을 이재영 잊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혼백방출이라는 시의 일부분인데요. 이 하늘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상세계라면 이때 사람은 이제 유한자로서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끝없이 어떤 이상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그걸 추구하지만은 이상은 말 그대로 이상인지라 현실에서 완전히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고독하고 이제 허무해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고 해서 또 예외가 아니죠. 19쪽 밑에 보시면 사랑의 초원 이런 구절이 나오고요. 20쪽에 보면 예약된 인연이라는 시의 일부가 또 인용이 되어 있는데요. 20쪽의 세 번째 행에 보시면 나를 다 태워서도 다는 태울 수 없는 당신은 깊은 사랑의 초원이 옵니다.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나를 다 태워서도 당신에게 도달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어떤 절대적인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절대적인 사랑은 하나의 이상이죠. 물론 그 사랑이 신을 향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인간을 향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완전한 사랑이라는 건 인간 자체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사랑은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죠. 어떤 면에선. 만일에 그것이 쉽게 완성이 된다면 그걸 추구할 만한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사랑이든 인생이든 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 완성된 사랑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추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자각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한성에 대한 자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73살이 되셔서 발표한 그런 시집이시기 때문에 늙음이라든가 죽음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쪽에 인용한 시는요, 여기도 세 번째 행에 보면 이렇게도 외롭구나. 그 다음에 끝에 보면 나는 늙는다. 이런 노년에 느끼는 어떤 고독 같은 거 이런 것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순수하다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년에 이른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외롭고 쓸쓸함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은 당신을 또 순수하게도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어린아이들이 되게 순수하죠. 어린아이들은 현실에 대한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거죠. 또 여기서는 선생님께서 노년에 느끼신 순수함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뭔가 현실에 대한 욕심이라는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죠. 내가 성공해야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이런 욕심들이 아무래도 좀 젊었을 때보다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역시 나이가 들면 거꾸로 또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고, 이 시에서 이제 그런 모습을 좀 제가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쪽에 죽음과 고독의 이제 긍정적인 가치라고 했는데요. 시인이 위대한 것은
보통 사람들은 죽음이라든가 고독을 좀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데, 예수라는 분들, 또 시인들은 그걸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능력이 있죠. 조병화 선생님도 그런 점에서는, 어떤 우리가 보통 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역설적으로 또 본질적으로 성찰하면서 그 가치를 느끼는 그런 위대한 시인이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1쪽에 이승의 도상에서라는 이 시를 보면 뭐 이승과 작별하는 그런 시간, 즉 죽음을 이제 인식하고 계시면서 그것을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뭐 부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어머님이 계신 나라에 내가 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그걸 수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2쪽에서도 그 밑에 이제 인용되어 있는 그 시는 이제 고독에 관한 내용인데, 이 고독도 역시 상당히 긍정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쪽에 보시면 마지막 줄에 그 순수한 모순이요 뭐 이런 말이 있고, 그 위에 줄 보면 적적한 편안이라고 하는 다소 모순되는 표현이지만 의미 있는 그런 표현을 또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면. 그래서 삶 자체가 뭐 삶과 죽음 또 기쁨과 슬픔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혼합되어 있는 것처럼 이 고독이라는 것도 적적하면서도 편안하고 외로우면서도 뭔가 의미 있는 뭐 이런 그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런 고독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그 이상을 추구하다 거기서 어떤 그 유한자 의식에서 느껴지는 고독, 그 다음에 뭐 비애감, 뭐 슬픔, 때로는 외로움, 쓸쓸함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고독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그 고독으로 수렴되는 그런 대표적인 시가 바로 이제 23쪽에 자문자답이라는 이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는 그런 한다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승에서 무엇을 살려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고독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독으로 무엇을 했느냐, 그것으로 시를 쓰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 시에 의하면 결국은 조병화 선생님은 인생은 고독이고 그 고독을 시로서 쓰면서 일평생을 살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주로 이제 그런 실존적 차원의 고독이라든가 인생에 관한 그런 성찰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이제 24쪽에 타인과의 공감과 생태의식, 이 부분이 지금까지의 어떤 것이 조금 색다른 그런 면모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24쪽, 25쪽에 걸쳐서 인용된 지금껏 나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은 이라는 이 시를 보시면 마지막 연, 25쪽의 마지막 연을 한번 보시죠. 지금 늙은 내 나이, 나를 지탱해주고 있는 힘은 나보다도 더 지극히 외로운 가난한 사람들이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그 외로운 가난한 생존의 모습들이 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외로움 또는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당신 스스로의 고독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 타인들의 고독까지도 보듬으려고 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하게 이제 생태의식과 관련된 시들이 여러 편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25쪽 아랫부분에 죽어가는 생명, 이 부분을 보시면 역시 세 번째 연 부분을 잠깐 보실까요? 폐허가 되어가는 이 지구, 다음엔 이 황폐한 지구를 누가 차지할까? 부질없는 생각을 하면서 잠속으로 쉬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생태의식, 뭐 환경오염에 관해서 그동안 많은 논의들이 있었죠. 지금 이 지구상의 생물종이 한 4만 5천여 종, 5만 종이 채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멸종 위기에 있다고 그래요. 그 생태계의 어떤 건강함이 상당히 이제 파괴되어 있고, 뭐 온난화니 뭐 무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이제 얘기되고 있죠. 근데 지구가 한 2도만 그 온도가 올라가도요, 생태계는 아주 전면적으로 파괴가 된다는 거죠. 인간이 살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땅이 돼버린다고 그래요.
네, 그러한 생태의식에 관한 환경오염에 대한 고발의식 또 생태계 파괴에 대한 어떤 그 염려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시집이 이제 1993년에 발간이 됐는데 실제 우리 시단에서 1990년대 초를 전후해서 생태시가 크게 한번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태시가 대부분의 시인들이 뭐 몇 편씩은 다 쓸 정도로 이렇게 한동안 유행을 했는데 그때에 이제 상당히 선구적으로 또 그런 생태시를 쓰신 거로 보아서 상당히 연로하신 나이였지만은 당시 어떤 시단의 어떤 그 흐름 이것을 놓치지 않은 그런 면모도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26쪽에 앞에 내용은 요약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조병환 선생님의 이 39번째 시집을 통해서 선생님이 결국은 이상주의자였고 또 실존주의자였다. 또 동시에 모더니스트로서의 어떤 면모도 간직하고 계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의 어떤 대중성과 예술성을 조화시키고 그 균형 감각을 마련하는데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셨고 그런 노력이 또 상당히 성공적으로 좋은 시들을 생산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범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조병화 선생님 그 시집을 보면 38숙, 39숙, 33숙 이렇게 숙자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때 그 숙자는 잘숙자입니다. 잘숙자. 마치 여인숙, 노숙 이런 것 할 때 그 숙자를 쓰고 계신데 그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쭉 살아간 그 과정은 하나의 그냥 길 가는 나그네에 지나지 않고 그 나그네가 오늘은 이 집에서 자고 그 다음은 또 저 집에 가서 자고 하듯이 그 동안에 선생님께서 그 시집을 쓰시는 동안에 정신적으로 머물러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시집이다. 그래서 거기에 숙자를 붙여서 제1숙, 제2숙 해서 53숙까지 그렇게 시집을 내셨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